예, 이 장엄한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코너 정면의 품격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이 품격 있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근데 그 내용까지 품격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이 품격이 있지 않더라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식은 품격 있게. 자,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예. 야, 이게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품격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베토벤이 예전에 살아 있을 때 상당히 이 돈을 잘 벌었대요. 뭐 네. 이런 건 좀 품격이 있죠. 예? 돈. 왜냐하면 옛날엔 악보를 필사를 했잖아요. 예. 예, 악보를 필사를 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 당신만 들으셔 이러고 팔았다는 거예요. 독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시적 네. 독점이죠. 예, 한시적. 대량 생산이 아니지. 그렇죠. 야, 옛날에는 음악가들이 그 부인하고 같이 악보 적는 그게 아주 큰 일이었었대요. 예. 근데 그 얘기보다 이제 이 품격 좀 저거 하시면 하여간 좀 거시기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요. 지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분리심리를 하겠다는 건데 자꾸 영장 기각 판사가 어떻게 얘기했다. 이거는 저는 이분이 판결한 것도 아니고 유무죄를 판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총선에 영향 미칩니까? 그거는 1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이야 여러 건 받으시니까 큰 문제가 없고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재판이 이거라고 봐요. 총선 전에.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유죄 취지다.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정도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상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럼 민주당 선거 구도, 선거 체제가 또 당 체제 전체가 바뀔 수 있겠죠. 예. 만일 무죄 나오면 근데 여당에 타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런 죄 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죠. 그거는. 네. 우리 한민수 대변인님. 근데 그러면 유죄면 타격을 받고 무죄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병합 변호인들이 요구했었죠. 근데 재판부가 이제 안 한다고 검찰 측 의견을 들어서 한 건데 저는 재판은 재판대로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수 언론 보도된 걸 보니까 이미 재판부가 성급하게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통상적이라는 게 그 기사에 붙어 있어요. 뭐냐고 붙어 있냐면 이런 유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는 빨라야 6개월. 아니면 통상적이면 한 1년 6개월까지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이랄지 보수 쪽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게 총선 전에 나오면 그래서 유죄가 나오면 가정이 여러 번이겠죠. 그래서 민주당 타격을 받을 거라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재판이야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할지 하면 더 서둘러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이 대응을 하면 될 거고 무죄 나온다고 한다고 해서 검찰이 항소 안 하겠습니까? 그대로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새 나오는 얘기들 보면 여러 가지 이게 요새 얘기들은 다 시나리오별로 정리를 안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자, 또 다른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양당 모두 화두가 돼 있는 것이 이른바 험지 출마, 불출마 이런 것들 아닙니까? 제가 윤희석 대변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인사들이 불출마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에 어떤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돼요? 이년 위원장이 취임하신 지가 3주 지났거든요. 그 사이 동안에 언론의 관심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 이유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저희 당의 공천 방향이 어느새 그렇게 그냥 굳어져 버리는 느낌이에요. 공천은 2월, 3월 이때 되겠죠. 그런데 그쵸. 지금 11월
지금부터 이제 10월 말부터 얘기가 이렇게 탁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이 흐름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중진, 지도부,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지역에서 해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잘 아시겠죠.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시고 민주당은 어때요? 거기도 뭐 험지 출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던데. 일단 평가나 뭐 다른 당 사정이니까 짧게 하면은 근데 저는 이미 대통령 생각과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는 판을 이제 취재도 많이 했으면 보면은 이미 저는 파워 게임이 붙은 것 같아요. 권력 싸움이 된 것 같은데 대통령 생각에 지금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 새 판을 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이제 그 앞장서 있는 사람 인유한 위원장 같고요. 그래서 영남 중진과 당 지도부 윤핵관 했는데 전 윤핵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까지 버스 92대 동원했잖아요. 4,200명까지. 본인 이제 서울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남은 거는 정말로 남은 거 딱 하나는 그냥 출마하든지 아니면 이제 불출마 선언일 텐데 이미 장제원 의원이 저런 상태에서 다른 의원들이 나는 윤핵관 호소인인데 내가 왜 그만둬? 왜 서울 가지? 경기 가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세력이 그 자리에 용산 대통령실 사람들이 됐던 아니면 검사들이 됐던 새롭게 물갈이를 하려고 했던 그 구도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러면 결국은 두 세력이 세게 충돌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사정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당내에서 그런 주장하는 분들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특히 뭐 이재명 대표에 한해서 험지 출마 얘기 나오는데 누가 들으면 이재명 대표가 호남 중진인 줄 알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고 인천에 수도권에 있는 데서 지난해 6월에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사무총장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험지다. 근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다른 데 보내면서 험지다, 엄지가라 얘기하는 건 사죄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논의가 안 됐는데 저희들은 총선기획단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총선의 어떤 방향성 이런 거 놓고 뭐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친명계도 뭐 험지 출마 없어요? 그런 얘기? 다른 친명들요. 네. 저희들이 구도를 보면은 이제 좀 약간 국민인과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수도권 쪽에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네. 호남 지역은 대략 중진이 많지는 않아요. 초선 아니면 많이 된 분들이 재선 정도 되는데 수도권 쪽에 있는 다선들이 많지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분들 중에 본인들의 원적진할지 고향 쪽으로 가면 어떻게나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건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가령 내부 갈등은 없어요? 그런 거 현재까지는 뭐 그런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없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못 봤어요. 그거는. 근데요. 이재명 대표 사실 우리가 3부에서 이원욱 의원 인터뷰를 하는데 이원욱 의원께서는 안동에 나가면 나도 험지 출마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뭐 민주당 사정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거잖아요. 당대표가 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만큼 민주당 사정도 좋지 않다라고 이원욱 의원이 지적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뭐 무슨 거래하듯이 당신이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거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알아서 하시라는데 어떻게 알아서 해야 될까요? 이원욱 의원 얘기요? 예. 글쎄요. 저도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데 이원욱 의원께서도 지금 경기도에 뭐 이제 삼선을 하셨는데 본인 화성이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디 화성 쪽에 제가 다른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또 인사도 나눴는데 본인 이제 비명계라고 지칭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본인도 뭐 지역에 경쟁자가 있으면 우리 공천 시스템 자체가 그겁니다. 현역 의원들은 다 예외 없이 경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룰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당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당대표 고향이 안동이라고 해서 뜬금없이 안동 내려가면 나는 어디 가겠다 하는 게 글쎄 설득력이나 적합성이 있나 싶습니다. 근데 지역구를 옮기면은 그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모두. 네. 그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자발성이 없으면 저번에 그렇죠. 한번 우리 윤 대변인 얘기했는데 감동이 적을 수밖에 자발성이 없으면 감동이 적을 수밖에. 감동. 잘못 들어가지고. 강동으로 들어가지고. 아이고야 민감하군요.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니 그 무슨 소리인가. 근데
그 요새 지금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거기다 또 맞받아치고 있고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근데 이게 갑자기 저는 정치의 중심이 돼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의원 전현직 의원 3명이 동시에 며칠 새 한동훈 장관을 비하하는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적어도 저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을 이제 봤는데 그냥 일방적인 감정의 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5선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지내고 광역시장까지 하셨던 분의 품격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이건 정파를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분의 모든 경력을 망칠 수도 있는 영상이라고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사과 표시해야 됩니다. 국민을 향해서라도 적어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제 뭐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뭐 유정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심지어 유정주 의원은 한동훈 장관보다 나이도 어려요. 나이도 어린데 또 뭐 그런 표현까지 쓰니까 한동훈 장관이 반응을 또 했잖아요. 민주당의 막말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다. 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대응하는 걸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까지 가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적어도 국무위원을 상대로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출마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구별 지어서 하셔야지. 송영길 전 대표처럼 그렇게 반응하시면 그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 모두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송영길 대표가 신당 얘기도 했어요? 신당이요? 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제 그 가장 먼저 했을 겁니다. 그 불출마 선언도 하면서 본인의 기득권, 헌신 내려놓으면서 헌신하겠다고 했죠. 희생을 얘기했는데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의 또 그런 즉자적인 반응을 하면서 이른바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했던 전체 분들에 대한 어떤 모욕적으로 붙일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좀 이제 후지다는 표현까지 쓴 거는 뭐 적절하진 않다고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 탈당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지난 4월 말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다 급격 귀국을 했어요. 근데 당시 우리가 기억을 잠시 되돌아보면은 검찰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치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게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뭐 도망자인 것처럼 표현들이 돼 있었는데 바로 중단하고 들어왔습니다. 당도 요청을 했고 들어와서 탈당을 바로 한 다음에 본인 스스로 이제 벌써 한 7, 8개월이 됐습니다.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2번이나 찾아가기도 했고 상당한 검찰로부터 모욕을 당했죠. 그리고 압수수색도 상당히 많이 당한 것 같고 본인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검찰로부터 빨리 조사를 해달라. 그런 과정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억울한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출판 기념회에서 폭발을 한 건데 본인이 오늘 어디 방송 가니까 뭐 분노가 일어섰다고 합니다. 다만 그 표현들을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그게 적절했느냐?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뭐 법무장관이 나이 어리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하는 거는 물론 송 전 대표의 지금의 분노랄지 모욕감 이런 건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렇게 또 대외적으로 함으로써 또 한정훈 장관이 또 더 거친 언사로 들이받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전체를 볼 때는 신당 가능성 바람직하지 안 보여.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송 전 대표 탈당한 줄을 본 적도 없고 한데 요새는 다양한 신당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제로 말씀드린 대로 선거 제도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지금 뭐 이준석 신당 설도 있지만 실제로 가서 신당으로 갈지는 좀 많은 상황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신당 말씀하셨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만든 그러고 보니까 전부 전 대표들께서 신당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 그럼 신당 만들 거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뭐 매일 1%씩 올라간다며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아요. 뭐 탈당할 수도 있겠죠. 저는 탈당 가능성조차 저는 그렇게 높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당을 창당을 한다고 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5개 시도에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하고 뭐 발기인도 중앙당은 200, 각 시도당은 100명 뭐 이런 절차 요건이 굉장히 심한 데다가 지금 상황에서 과연 동반 탈당을 해서 이준석 대표와 세를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말은 할 수 있는데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봐요. 이준석 전 대표 그랬잖아요. 뭐 현역 의원도 전화오고 그랬다고. 전화야 할 수 있죠. 그 내용은 우린 모릅니다. 전화 와서 그냥
잘 있냐 뭐 이 정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설령 그런 분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당을 만들려면 그런 물리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혀 보수색이 없는 분들하고 합친다. 뭐 얘기되는 게 정의당의 뭐 유호정 의원이라든지 뭐 민주당의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친다. 뭐 금태섭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당의 정체성은 뭡니까?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가서 당을 차린다고 한다면 보수가 괴멸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보수당을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당이 보수당은 안 될 거예요. 그럼 정치적인 명분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만일 목까지매네요. 만일 신당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거는 적어도 저희 당에서 어떤 분들이 동반 탈당하느냐, 탈당 규모, 그다음에 누가 나가느냐 이 두 가지 보면 알 것 같아요. 적어도 이준석 신당이 저희 당에 타격을 미치려면 저희 당에서 활동했던 분들 중에 그래도 대중이 인식할 만한 분들,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뭐 김웅, 뭐 하태경, 뭐 천하람 이 정도 중에 한 몇 분은 나가 주셔야 이게 뭐가 되는 건데. 유승민 전 의원은 함께 할 확률. 저는 안 나가실 거라고 봐요. 근데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뭐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이 민주당이 더 좀 타격을 입는다는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게 민주당 내 뭐 그 여론조사 결과요. 제가 뭐 그 결과는 못 봤는데 아마 다른 어떤 매체가 한 거를 뭐 그야 뭐 공유는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매체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 신당, 윤석열 신당 이렇게 해놓고 이준석 신당일 때 민주당 지지율이 더 빠지는 그 결과에 한번 있었죠. 그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여의도의 기존 문법으로 보면은 우리 윤 대변인 말대로 어떤 기준도 있고 같이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말씀대로 진짜 비명계의 한 분, 뭐 정의당 이런 분들 다 모이면은 이른바 조금 거칠게 하면 잡동사처럼 보여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기대를 받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한데 저는 다만 12월 27일이라는 날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요즘 계속 저는 상당히 영리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물론 뭐 이뇨한 위원장 영어 쓴 거 안철수 지 조용하세요. 이런 것들은 좀 오발탄 같은데 기성세대가 볼 때는. 근데 다른 것들은 상당히 영리한 것 같아요. 가령 대구를 가서 흔들어대는 거. 대구는 국민의 본진이거든요. 어찌됐든 거기 대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지역 언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흔들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각을 세우면서 갈라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계속 뭐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고 일단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 한 부류 그다음에 나머지 선의로 뭉쳐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갈라놓고 있어요. 저는 그 다음 스텝을 밟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2월 27일 근처까지 갈 때는 이제는 대통령을 정조준하기 시작했거든요. 대통령이 뭘 가져와도 이제는 받아들일 생각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올렸다가 정말 대회전을 하면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닐 때는 저는 이준석 신당은 기존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때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정도 선거 비용과 혼자 개인 비서 하나 다니고 다니면서 선거를 휘젓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신당을 노리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분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뭐 또 좀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여쭤볼게요. 대회전을 이게 한번 크게 돌아가지고 뭐 다시 남는다라고 했을 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한민수 대변인님이 대구를 흔들려고 이제 대구에 갔다. 대구가 흔들릴까요? 자,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회전을 저 역회전이라고 얘기할게요. 역회전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 뭐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뭘 직위를 줘도 안 받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공천권 준다는 얘기도 모욕 같다고 그 측근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줘야 이준석 대표가 당에 남을 것이냐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역회전한 명분은 본인이 얘기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제시 안 했으니까 저는 모르겠고 대구를 흔드느냐 여부 글쎄요. 홍준표 시장 표현이 맞아요. 이준석 대표가 대구하고의 인연을 굳이 얘기하면 아버지 고향이라는 건데 거기에 가서 자기가 하겠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대구 출신 대구의 지역구를 갖고 대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을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좀 낮춰봤단 말이에요. 뭐 살찐 고향 이러면서. 비만 고향이라고 비만 고향이죠. 그러면
낭만 고양이라는 노래가 노래 있었죠. 있죠. 예. 근데 비만 고양이라는 거 아직 못 비만 고양이 들어봤는데. 그건 저희 최고위원이 한 말 같은데. 하여튼간 어쨌든지간에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사다가 그 무슨 명분이 있나요? 자기 아버지 고향이라는 거 외에 보수의 본진이라 가겠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기존에 살찐 고양이들도 보수의 본진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저 거기서 의문이 하나 있고 대구에 가서 흔들 거라면 결국 무소속이나 혼자 가서 당선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지역이 아마 대구 수성갑이나 유승민 의원이 됐었던 동구 을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수성구 중에 을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무소속으로 지난번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인선 지금 현직 의원이지만 그분하고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이인선 의원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겼을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잘 몰라요. 차이 얼마 안 났죠. 2.7%밖에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분도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수성이 그러고 대구의 강남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수성. 그렇죠. 물론 갑을이 좀 다르긴 한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이긴다는 게. 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인 위상이 홍준표 전 대표의 위상과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판단이 되겠죠. 좀 다르게 보는 게 왜냐하면 이제 뭐 저 고향도 제 처가도 대구기 때문에 잘하시겠네. 뭐 잘은 모릅니다. 뭐 바빠서 연락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처가에 굉장히 등한시하시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힘들어요. 잘하셔야 돼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우리 나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이가 좀 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락도 자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가서 96년에 저도 그때도 정치부기자를 했을 때였는데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아마 자민련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대구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뭐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름적인 뭐 중도 성향 분들은 뭐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한 당을 찍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라는 분이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선택지로서 뭐 구역별로 제가 지역별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선택을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번 큰 효리바람도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조국 전 장관도 신당 얘기를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만약 신당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에 있어서의 비례대표 제도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희한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의석수는 비례로 이제 한정해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열린 민주당이었나요? 예.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세석 가지고. 예. 뭐 그 정도라고 보는 건데 대신 조국이라는 분이 정치를 한다. 출마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저희는 하나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동력이요? 2019년 8월 조국 사태. 공정에 관한 이슈. 네, 그거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조국 장관이 출마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예.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동의하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일전에 한번 제가 그 친분이 두터운 분한테 한번 물어봤을 때 아마 12월 말까지는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발언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좀 진전되는 정치에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진전되는 얘기들 좀 하셨고 또 12월 그 초에 광주에 가서 북콘서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기자들까지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거 보면은 거기서 어떤 거가 됐던 조금 더 진보된 진전된 입장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뭐 조국 전 장관이 우리 민주당하고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어떤 문재인 정부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 민주진영 전체가 내년 4월이 갖는 총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하실 거고 다만 저는 이제 우리 윤 대변인 공정 얘기했는데 2019년 8월에 했던 조 전 장관이 가졌던 공정과 상식이랄까 이런 논란은 2023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너무 많이 망쳐가지고 제가 또 괜한 소리 했습니다. 제가 괜한 소리 했어 또.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오늘 결론은 한 분은 안 할 것이다. 한 분은 잘 모르겠다로 간단히 요약이 정정하면 됩니다. 비례정당 만들기 어렵다는 거고 무소속으로 알겠습니다. 지역구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이게 목이 매네. 오늘 감동이 많은 말이에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